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서브정티브 무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정티브 무드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법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한번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은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혹은 가정법 대과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거니, 과거 완료니 하는 이름들은 절대적 분류법이 아닙니다. 가정법을요, 원사들에 따라서는 뭐 타입 1, 타입 2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정법 과거니, 가정법 현재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 가정법 미래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곧 진리는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와 대비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이라고 하는 건 방금 우리가 영어 제목에서 봤듯이 mood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개가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문법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문법을 공부하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법만을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는 직설법이고요. 하나는 가정법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를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언가를 화자가 말함에 있어서 주관을 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는 게 직설법이고요. 가정법은 반대로 보겠습니까? 주관이라고 하는 걸 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관을 섞는다. 이거 제가 다른 챕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챕터에서 말씀드렸죠? 조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조동사는 영어로 모달이었었고요. 조동사가 붙어 있는 건 주관적인 의견이나 견해를 나타낸다. 조동사가 붙은 문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팩트 그 자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모달의 모드 보이죠? 무드 보이죠? 뭔가 비슷하네요. 그쵸? 이 정도까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 주관을 실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주관을 섞는 거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주관을 싣느냐? 어떤 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대충 이렇게 나누는구나라고 일단 듣고 넘기시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할 땐 어떻게 구분한다고?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안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때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곧 어디에 반영이 된다? 형태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태는 어디에서 보통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동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면 맨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f가 가정법의 본질인 줄 아는데요. if는 가정법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정법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형태가 if 조건적인 것 뿐이지 if 그 자체가 가정법의 조건이라거나 가장 큰 특징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동사의 형태라고요. 자, 그렇다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냐? 자, 또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제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가 시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렸고요.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과거까지의 이 거리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와 과거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표현은 거리감, 리모트니스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간상의 거리감. 시간상의 거리감이 뭐예요? 현재와 과거 간의 거리감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너와 나의 거리감. 즉, 사회생활할 때 그 거리감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과 내가 거리감이 있다는 걸 드러낸다. 즉,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현실성과의 거리감도 나타내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야? 내가 지금 판단하는 현재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문장의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간극을 드러내는 게 과거 시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논하려고 하는 가정법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다 라고도 시제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었어요? 법에는 직설법과 가정법이 있는데 가정법은 형태가 달라진다. 어디에서? 동사에서. 그런데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이냐? 제가 이전에 시제 설명할 때 과거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과거 시제는 애초에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인데 현재와 과거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과거 시제 자체가 거리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상의 거리감. 현재로부터 과거의 거리감. 두 번째, 나와 너의 거리감.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나와 너가 거리감이 있다라고 인식이 돼서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성과의 거리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니 한번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직설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indicative mood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직설법의 특징은요, 동사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동사의 형태랑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야? 인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앞에 주어가 he가 나왔다? 그럼 is가 쓰이는 것처럼, has가 쓰이는 것처럼 인칭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고요. 또 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금 인칭이랑 수를 섞어서 말한 것 같은데, 뭐 수까지 말씀드리면 they 다음에는 are가 맞고 have가 맞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걸 일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면 현재 시제로, 미래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면 will 같은 걸 첨가해서 미래 시제로, 과거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면 과거 시제로 나타낸다 라는 게 직설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 전부가 직설법이다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설법은 가정법과 달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주관을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케이. 그런데 가정법 같은 경우엔 뭐냐, 제목에서 봤듯이 subjunctive mood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동사의 형태가 인칭이나 수나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야? 가정법 과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가정법 과거라고 명칭이 고정돼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형태는 무조건 뭐로만 써야 된다? 과거로만 써야 된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오케이? 현재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반드시 그 형태는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이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he의 과거 시제 비동사가 뭐죠? was죠. 그런데 가정법 문장에서는 he was를 쓰지 않고 he were를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원칙. 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인칭이나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he든 I든 they든지 간에, 그리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50명이든지 간에 무조건 비동사는 그냥 were만 사용한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원칙.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형태적인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 됐죠? 자, 아래 보니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주관을 개입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부른대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실에 상반되는, 즉 현실성이 없는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어떤 상황이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발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어떤 거리감을 나타낸다? 현실성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가정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들이 뭐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은지 한번 느껴보세요. 직설법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직설법으로 말해볼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if I am presiden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정법은 I든 he든 they든지 간에 무조건 were를 사용한다 그래서 if I were presi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I will do, 난 할 겁니다. I will do, 난 할 겁니다. 해석은 똑같다고요. 근데 그 느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법 문장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고요? 상반되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거나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If I were president라고 말하는 건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사람이 뭐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If I were president 수능 없애줄 텐데. If I were president 공무원 시험 없애줄 텐데. 이런 말 하는 게 뭐 제가 진짜 대통령을 나갈 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한 것뿐인 거잖아. 이럴 때는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if I am president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말이라고? 방금 예시했던 것처럼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 걔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 나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는 의미로 말할 때 if I am president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직설법과 가정법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뤘습니다. 자, 이제는 접근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앞으로는 제가 가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가정법의 형태를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형태를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부터 학습한다? 형태부터 제대로 학습한다. 의미에는 일단은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잠깐 잊으셔도 될 정도로 일단은 의미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집중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가정법 과거라는 명칭에서부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가정법은 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강조드렸어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강조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되겠어? 형태만 외우고 있으면 기본적인 가정법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형태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시 문장을 외워버리는 겁니다. 짧고 간결한 예시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고요. 문제를 풀 때는 그 단어를 갈아 끼워가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 가정법에 대해서 한 바퀴 다 돌리고 나서 다시 뭐 시험범위라거나 내가 회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가정법을 다시 공부할 일이 있으면 그때 예문들과 설명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뭐에 집중한다? 형태에 집중한다. 그 형태가 뭔데? 여기 나와 있는 기본 형태들이죠. 가정법 과거 보니까 자, 이거 어떻게 배울 거야?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 예시 문장을 외우자고요.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이게 옛날에 성문인가 맨투맨인가 둘 다연하는 기억 안 나는데 고전적인 문법책에서 한번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고전적인 문장입니다. 짧고 간결하고 해석도 딱 가정법의 의미에 맞는 문장이죠. 내가 만약 새라면 I will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이 문장을 통으로 외워버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아래도 한번 볼까요? 가정법 대과거라는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언제 쓰는 건지는 뒤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형태 보니까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had have pp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고. 이걸 외우지 말고 뭐를 외우자? If I had been a bird, I would have flown to you. 이걸 통째로 외워버리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뭐 대통령이라면 If I had been president, I would blah blah. 이렇게 단어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예문도 안 적어놨죠? 이건 뒤에서 왜 예문도 안 적어놨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가정법 미래라고도 적어놨는데 옆에 물음표가 있죠. 문법책들마다 용어를 다르게 써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법책은요, if 주어 should 동사 나오는 걸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고요. 어떤 책은요, if 주어 were to 비투용법을 쓰는 걸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고요. 어떤 책은 가정법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가정법 미래라고 분류를 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법 미래라고 분류한 책을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분류해둔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음표와 함께 적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 자, 이제 가정법 과거를 공부할 때는 조동사들을 보게 될 텐데요. 조동사 과거형 대표적인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야? would, should, could, might. 옛날엔 뭐 선생님들이 두 문자 따가지고 문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우슈쿠마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녀석들입니다. 우슈쿠마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다는 거겠죠. 자, 보니까 옆에 보니까 The Grammar Book이라고 하는 책에 조건문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문에 대한 분류입니다. 가정법에 대한 분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문들을 좀 보니까 if, had 그리고 would 나와 있죠. 이거 조동사 과거 아니야? 가정법 과거 아니야? 그쵸? if, had, pp 나와 있고 조동사 have, pp 나와 있죠. 이거 가정법 대과거 아니야? 그쵸? 그쵸? 가정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가정법을 어디에 하위 범주로 넣어놓은 거예요? 조건문의 하위 범주로 if절을 쓰는 가정법 문장을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과거니, 미래니 이런 말 안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factual, future, imaginative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얘는 의미에 따라서 조건문들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가정적인 거, 상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 이 상상의 영역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hypothetical, 이론적인 것과 counterfactual,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형태가 이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니 대과거니 하면서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하지만 다른 문법 원서들에서는 의미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법책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예문을 외워서 공부하라 그랬죠. 왜? 조건문의 형태가 if가 들어가는 문장이 가정법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동사 will 같은 게 들어가거나 should 같은 게 들어가거나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책들로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는 딱 정형화된 문장의 형태로만 문제를 냅니다. 뭔가 조금 틀어봐야지 라고 도전했다가 괜히 이런 애들에 걸려가지고 선생님은 가정법의 틀린 문장으로 문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민이 판단하거나 원서의 예문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맞는 문장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제1 목표가 뭐죠? 문제로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는 거잖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내야죠. 안전하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문법책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형태들만 물어보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먼저 공부하자는 거예요. 됐죠? 자, 가정법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보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나 상상 혹은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쭉 봐볼게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f I had time, I could surf the internet. 내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I could surf. 나는 서핑할 수 있었을 거야.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as I don't have time, I cannot surf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직설법 문장으로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니까 had가 사용됐죠. 가정법 과거란 이름으로. could가 사용됐죠. 과거 시제 조동사내 가정법 과거란 이름으로 could가 사용됐어요. 지금 시제는 뭐가 사용됐다고? 과거가 사용됐다고. 그런데 옆에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미래나 현재에 반대되는 거. 즉 가정법 과거는요.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다룰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드렸던 설명이랑 좀 맞춰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실성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그랬죠? 즉 과거 시제라고 하는 한 칸 떨어져 있는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는 실제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현실성이
거리감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만 사용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시간은 언제라는 거야? 현재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예습 한번 더 해볼까요?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뭐를 사용하죠? 대, 과, 거라는 걸 사용하죠. 대과거의 형태는 뭔데? had, pp잖아요. 그럼 가정법 대과거라는 것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법 대과거를 사용한다는 뭐야? 과거로부터 현실성의 거리감을 느끼는 거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죠. 오케이? 일단 이거 외우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로,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대과거로 표현한다. 먼저 외우시면 되겠고,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꾸는 중학교 시험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제를 현재로 돌려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래 보겠습니다. If I were not very busy, I would travel abroad. 내가 매우 바쁘지 않았더라면 I would travel abroad. 내가 해외여행을 갔을 텐데. 보니까 I가 나왔는데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were. 복수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은 수일치와 무관하게 were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가정법에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원어민들도 문법을 딱딱 지켜서 쓸까요? 잘 안 지켜 쓰겠죠? 실제로는 이제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경우에 단수 주어가 나오면 were 대신에 was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외국의 문법 원서들에서도 was가 사용되는 것도 괜찮다. 혹은 비격식적이지만 흔히 볼 수 있다 정도로 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was로 써도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선생님 따라가세요. 일반 시험 문제에서 was로 내놓고 틀리게 내는 문제 잘 안 낼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신이에요.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were만 맞아 라고 가르쳤으면 were만 맞다고 푸시면 되는 거고요. was도 맞아 라고 가르치셨으면 was도 맞다고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느 원칙의 기준을 두느냐는 선생님의 설명이 기준인 거고요. 선생님의 설명이 곧 교육과정이고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예 틀린 걸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가르친 거기 때문에 월만 맞다라고 하는 선생님 틀린 거 아니라고요. 이런 영상들 보고 나서 제발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월만 쓰는 거 아닌데요. was도 맞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개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 보니까 If I were to have no friends, I would spend my time alone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친구가 없었더라면 내가 혼자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자기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 거죠. 자, were to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는데 비투용법을 가정법 미래로 분류하기도 한다. 근데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형태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것도 볼게요. If it snowed during the summer, it would be fantastic. 만약에 it 요거 비인칭 주어죠. 눈이 온다면 during the summer 여름에 눈이 온다면 it would be fantastic. 굉장히 멋질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지금 여름에는 눈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가정법을 쓴 거라고요. 됐죠?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니까 should 가정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should 가정법은 무엇이냐? if절에 과거 시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should가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should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혹시라도 정도의 의미로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여기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것들 외우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가정법 현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 자, 가정법 현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시제에 대해서 배울 때요. 이런 거 배웠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 when,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 if. 그래서 when이나 if 같은 것들이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시제가 사용되지 않고, 즉 will 같은 게 사용되지 않고 뭐가 사용된다? 현재만 사용된다 라고 배우셨을 거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when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비가 올 때 널 만나러 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B가 온 게 현실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면 미래고 자시고 간에 아무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조건문도 한번 볼까요? 물이 끓으면 너한테 부어버릴 거야. 자, 지금 물이 끓은 거야, 안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죠.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when절이나 if절이나 이 가정법을 사용했다고요. 가정법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인칭이나 수나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가정법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통일해서 동사 원형을 썼었어요. 이 동사 원형이 곧 가정법 현재였던 거예요. 가정법 현재.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when절에 뭐 when I be, when you be, if I be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너무 원어민들 입장에서도 듣기가 이상했던 거야. 그렇다 보니까 when I am, when I do, if I swim 이런 식으로 그냥 현재 시제 동사를 쓰는 걸로 바뀐 거라고요. 원래는 뭘 썼다고? 동사 원형을 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현재 시제 동사를 쓰는 것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그래서 일부 문법책에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배우는데 애초에 미래 시제로 쓰였던 적이 없어. 애초에는 가정법 동사로 동사 원형이 쓰이고 있었다가 이제 현재 시제로 바뀐 것뿐이지 미래 시제로는 쓰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가정하는 것뿐이지 걔가 미래의 일이라고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 가정을 하는 거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닌데 왜 위를 집어넣겠어? 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신 상태로 한번 쭉 볼게요. 옛 영어를 보니까 If it be right, do it boldly. 그 일이 옳다면 과감하게 하라 라는 거죠. 해밍웨이의 문장인데 if절의 동사가 동사 원형입니다. 시제일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봐야 될 거고요.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제형과 다른 거죠. 즉 시간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는 직설법이 아니라 지금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옛날에는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고요. 요즘도 격식 있는 글이나 소설에서는 if it be 같은 표현들이 종종 보입니다. when it be 같은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if it be는 충분히 잘 보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이거였다가 이제 현재 시제로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영어 사적인 설명도 드리면서 이번 유닛 1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다룬 거 별거 없어요. 그쵸? 가정법의 개념에 대해서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지금 꽉 잡고 가시는 게 뒤에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유닛 2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